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구독자들은 대부분 직장인일 텐데요. 회사 생활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던 경험,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동료와 상사들이 묵인하는 바람에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따랐던 경험 있을 겁니다. 소수 직원들은 부당한 지시에 반기를 들었다가 좌천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퇴근 후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상사 뒷담화에 열을 올리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풀리거나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더 좋은 대안을 내놓았던가요? 그냥 신세 한탄에 지나지 않는 행동들이죠. 일본의 한 전직 은행원이 이러한 직장인들의 애환을 반영해서 내놓은 소설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좋아하는 작가 이케이도 준이 창조해낸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최신작인 한자와 나오키의 아르르켄과 어릿광대를 살펴보며 우리 사회에서 은행의 역할은 무엇이고 정의는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한 작가의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이도 준은 미쓰비시 은행에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작가가 되었습니다. 은행 근무 시절 경험을 살려 첫 작품인 한자와 나오키를 발간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이 자리를 굳히고 드라마와 영화로도 활발하게 제작이 되었죠. 오늘 소개할 한자와 나오키 아르르켄과 어릿광대를 포함해서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는 주로 은행에서 대출과 상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부정부패와 이 문제로 대립하는 조직원 간 갈등, 은행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가 은행 근무 경험을 담아서 개연성과 리얼리티를 강조함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악당들의 부조리와 은폐 공작을 적나라하게 밝혀내고 한자와 나오키가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는 구성으로 시원한 대리만족감도 맛볼 수 있습니다. 제목의 아르르켄과 어릿광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는 독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책이든 제목의 의미를 파악하면 작가의 메시지를 파악하기 훨씬 쉽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찾아서라도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르르켄은 이탈리아 희극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름은 몰라도 많이 보긴 했을 거예요. 이 사진처럼 마른 목격자 무늬의 옷과 검은 반가면이 특징이며 날렵하고 꾀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릿광대는 광대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 재치 있는 말이나 몸짓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배역입니다. 아르르켄이 주인공이고 어릿광대는 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 중에서 아르르켄과 어릿광대는 유명 화가 니시노조가 그린 그림의 대상이자 소재입니다. 니시노조가 남긴 유서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아르르켄은 그가 그토록 되고 싶었던 유명 화가를 의미합니다. 어릿광대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무명화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가로 성공하기 위해 파리로 떠났던 니시노조는 어릿광대에 불과한 무명화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덕분에 아르르켄의 지위에 오르지만 양심에 저촉되어 평생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고 맙니다. 제대로 된 화가라면 도저히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도쿄중앙은행 직원들에게 대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를 살리려고 은행원의 본분을 다하는 한자와 나오키를 아르르켄으로 볼 수 있고 자신의 영달과 승진을 위해 거래처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광대짓을 하는 지점장과 그 위의 상사들은 모두 어릿광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참으로 절묘한 제목인 셈입니다. 주인공 한자와 나오키는 도쿄중앙은행 오사카 지부 융자과에서 근무하는 과장입니다. 그의 인생 모토는 기본은 성선설, 당하면 배로 돌려주기입니다. 모토답게 한자와는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은행 내 부조리를 참고만 있지 않습니다. 뛰어난 업무 능력을 기반으로 본부의 동기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평소 쌓아놓은 거래처의 도움을 받아 무모한 행동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아예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고 상사들과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입니다. 은행 총재가 기업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해서 이익을 확대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각 지점장들은 운영 상태가 좋지 않은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신규 대출은 거절하고 인수합병을 종용합니다. 자신들의 실적과 보너스 포인트 때문입니다. 한자와가 관리하는 센바 공예사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미술 관련 전문 출판사로 최근 3년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사원을 걸고 기획한 프랑스 인상파전이 취소되자 센바 공예사 도모유키 사장은 한자와에게 운영자금 2억 엔을 융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자와는 센바 공예사의 저력을 믿고 기한문을 올리지만
어쩐 일인지 상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한자와는 몰랐지만 오사카 지점의 상사들은 본사 다카라다 부장의 지시를 받고 센바 공예사를 인수합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카라다 부장의 뒤에는 최근 비즈니스계에 떠오르는 자칼그룹의 경영자 다누마 사장이 사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포함해서 이케이도 준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현실적인 직장 생활의 모습을 그리면서 실제 인물 같은 주인공의 활약을 통해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따금 일본 기업 만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보여주거나 여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다는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주인공 시마가 평사원에서 사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는 히로카네 켄시의 시마 시리즈가 있죠. 이 만화를 학생들이 보면 직장 생활이 이렇게 쉽나 오해할 정도예요. 이케이도 준이 창조한 캐릭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회사 상사들과 흡사한 상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주인공을 방해합니다. 전관예우 변호사들을 돈 주고 사서 부리는 재벌 오너들 제외하면 어떤 멍청한 직장인들이 대놓고 법을 위반하면서 부하 직원을 괴롭히겠습니까? 이런 구성과 이야기 전개 덕분에 한자와 나오키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그 어떤 기업 소설보다도 더 통쾌한 카타르시스와 대리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무협 소설의 먼치킨 주인공이 주는 대리만족과는 완전히 다른 리얼이에요. 특히나 비슷한 경험을 직장에서 경험해봤다면 정신없이 내용에 빠져들 겁니다. 일본 사회파 소설들처럼 이 작품 역시 대출 사건과 관련된 은행 비리를 소재로 일본 사회 내의 기업 윤리, 사회정의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더불어 은행 내 비리와 직장 내 권력 투쟁을 주로 다루던 이전 작품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술품과 기업 인수합병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도입한 점도 깊이를 더합니다. 센바 공예사 도모유키 사장은 도산 위기를 감수하면서 M&A 제안을 거부합니다. 한자와는 은행 방침과 상사들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임을 알면서도 센바 공예사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센바 공예사는 도산하고 자신은 최소한 좌천, 아니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위기를 기꺼이 감수한 거죠. 한자와는 도모유키 사장의 친척 미망인을 만나서 남편이 죽기 전 남긴 메모를 알게 됩니다. 그 메모에는 회사를 살릴 방법이 있다는 단서가 적혀 있습니다. 도모유키 사장과 한자와가 조사해 본 결과 센바 공예사 사옥 내에는 그 누구도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칼의 다누마 사장은 이 비밀을 화가인 니시노 조가 남긴 유서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토록 인수합병에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케이도 준이 아니죠. 니시노 조의 인생을 추적해본 결과 한자와와 도모유키 사장은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밝히지 않는 것이 센바 공예사에게는 유리합니다. 이 부분에서 독자들마다 처한 환경과 생각에 따라 입장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비밀을 묻겠어요? 아니면 폭로하겠어요? 하지만 한자와와 도모유키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공표하기로 합니다. 덕분에 여전히 운영 자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센바 공예사와 한자와를 살린 것은 그들을 믿어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었습니다. 평소 한자와가 보여준 헌신적인 행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사 다카라다 부장은 전 지사 지점장들이 다 모이는 전체 회의에서 한자와를 망신시키려다가 한자와가 역으로 폭로한 그의 대출 비리와 부정 때문에 넋이 나갑니다. 다카라다 부장을 비롯해서 한자와를 괴롭히던 상사들은 인사부의 좌천 명령을 받고 현장을 떠납니다. 이 장면을 보니 외품을 막아주는 정부 정책 덕분에 할 줄 아는 게 이자놀이밖에 없으면서도 억대 연봉을 비롯해서 성과금 대잔치나 하고 경영을 못해서 망하면 국민이 낸 세금을 들여 공적 자금으로 구해주는데도 서민과 자영업자를 우습게 하는 아시아의 어느 나라 은행들이 정말 가소롭게 느껴지더군요. 이 작품의 주제는 이케이도 준이 작품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내고자 했던 정의와 윤리입니다. 작가는 한자와 나오키를 통해 은행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은행은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기업과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자와와 상사들의 대비를 통해 개인의 양심과 조직의 이익, 상사의 지시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한자와의 결정을 보는 어떤 직장인 독자들은 에이, 월급쟁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건 소설이잖아.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직장에서 상사 지시대로 예스맨이 되면 모든 게 다 잘 풀릴까요? 제가 현재 읽고 있는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의 저서 인생은 순간이다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며 계속 발전하려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죠. 저도 한참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명예퇴직하는 선배들을 보니 이게 맞는 건가 싶더군요. 오히려 할 말 다 하고 자기 일에서 인정받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선배가 더 멋지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사 말 잘 들어도 상사가 미래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도요. 이 소설은 주로 직장인들, 특히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일하는 독자들이라면 안성맞춤입니다. 사내의 부조리한 관행이나 상사와의 갈등 등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고 독자들이 경험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는 직장인들에게 이 소설은 평범하지 않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물론 한자와 나오키처럼 맞서 싸우는 것이 어렵겠지만 무조건 예스맨이 되는 것 대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롭고 용기 있는 주인공이 악당들의 방해를 해결하면서 목표를 이루는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사회 진출을 눈앞에 둔 대학 졸업반이나 경제나 금융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 실제 사회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 많은 학생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실제 업무와 경제 용어들을 쉽게 설명하는 데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회사 내 정치와 파벌 싸움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이 왜 어려운지 이 소설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 작품은 단순한 은행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정의, 윤리, 리더십, 변화와 혁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다룬 마이클 루이스의 논픽션 소설 빅숏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빅숏이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반면 이 작품은 더 일상적인 수준에서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등의 질문들이죠. 한자와 나오키를 통해 용기와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모해 보일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큰 울림을 줍니다. 한자와 나오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롭고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그런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